아바 요양TV 함께 도전하고 함께 웃고 함께 누리는 어여님들 어여 오이소 구독 좋아요 알림 꾹 35회 자격시험 홀수형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필기와 실기 총 80문항 중 사례형, 순서 나열형, 그림 문제까지 15개가 출제되었고 기존에 자주 출제되지 않던 문제가 4개 정도 출제되었지만 내용은 쉬운 편이어서 전체 난이도는 무난한 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35회 자격시험 홀수형 1교시 필기 35문항 문제풀이 출발! 문제 1번 건강한 노화를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여가 활동을 점차 줄인다. 2.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한다. 3. 체면을 위해 애정 표현은 삼간다. 4. 프라이버시를 위해 대인관계를 자제한다. 5. 체력 증진을 위해 몇 시간 고강도 운동을 한다. 정답은 2번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한다. 자, 1번 문제는 키워드가 건강한 노화를 위한 방법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앞서서 우리 필기시험의 제일 첫 번째 출제 단원인 이제 유황보호 개론에서 첫 번째 단원 대상자 이해 단원입니다. 자, 여기서의 출제 빈도는 항상 2개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들은 항상 반복해서 나옵니다. 저기 1번 같은 경우에 최근에 계속 자주 나오는 거죠. 건강한 노화를 위한 방법이죠. 자, 그래서 신체적, 어떤 심리,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노화를 위한 방법들이 있죠. 자, 답은 2번인데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해야 되는 거 맞죠? 자, 기억력과 인지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치매 예방 활동인 거죠. 자, 1번에 여가 활동을 점차 줄인다. 자, 줄이면 안 되겠죠. 가능한 한 바깥에서 어떤 그 생산적인 활동과 적극적인 사회활동이 유지돼야 됩니다. 그러므로써 자신감까지도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3번에 체면을 위해 애정 표현은 삼간다. 자, 애정 표현도 계속 잘 해야 된다고 했죠. 자, 적극적인 표현과 의사소통을 적극적으로 격려가 돼야 됩니다. 4번 프라이버시를 위해 대인관계를 자제합니까? 안 되죠. 사회관계는 유지되어야 이게 또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죠. 5번에 체력 증진을 위해 매 시간 고강도 운동을 한다. 이 고강도 이런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제 대상자들의 그 신체적인 상태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적합한 운동량과 운동 시간이 이제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매일 최소 30분 이상은 유산소 운동을 하고 일주일에 최소 2회 정도는 20분 이상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문제 2번 다음과 같은 노년기의 특성은 첫째, 환경이 새롭게 변하는 것을 두려워함. 둘째, 나이가 들면서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을 고수함. 보기 1. 의존성 증가 2. 경직성 증가 3. 사회성 증가 4. 우울감 증가 5. 과거 회상의 증가 정답은 2번 경직성 증가.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노년기의 특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 교재에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요 3개의 그 특성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교재에.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다 노년기의 특성이 문제가 잘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심리적 특성이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심리적 특성 중에서도 이 내용은 자, 경직성의 증가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직성에 대한 내용도 또 심리적 특성 중에서도 또 많이 좀 나오는 문제라 보면 됩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자, 매사에 융통성이 없다. 그 다음에 도전을 꺼린다. 이 내용까지도 경직성에 포함이 된다 보시면 되죠.
자, 1번의 의존성 증가도 우리 심리적 특성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의존성은 자, 신체적, 심리, 정신적, 경제적 측면의 모든 측면에서의 의존성이 다 증가가 됩니다. 4번에 보시면 우울감의 증가도 심리적 특성이죠. 맞죠? 자, 그래서 신체적, 심리적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울증으로 인해서. 뭐 신경통, 온 전신이 아프고 이런. 자, 그리고 기억력의 저하. 결국은 약간 인지장애, 약간 치매 증상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죠. 5번에 과거 회상의 증가도 심리적 특성의 하나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 외에 추가적인 심리적 특성이 또 나오죠. 요것까지 다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내향성. 좀 약간 그러니까 외향적이지 못하고 내향적이고 좀 소심하고 그리고 조심성이 좀 많아지고 그리고 친근한 사물에 대한 어떤 애착심이 또 증가가 된다. 여기까지 심리적 특성이 해당이 된다 보면 되고요. 지금 3번에 나오는 요 사회성 증가는 심리적 특성이 아니라 여기 있는 사회적 특성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은 상실감과 고립감과 또 신체적 기능, 뭐 상태가 몸이 아프고 이러다 보니까 신체적 상태가 떨어지다 보면 결국은 사회관계가 위축이 오면서 사회성이 감소한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여기 증가가 아니라 사회성은 감소한다. 문제 3번.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은 보기 1.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고용 촉진 2. 최저생활 보장을 통한 자활의욕 고취 3.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체계 마련 4. 업무상재해 보상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5.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사 및 신체 활동 지원 정답은 5번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사 및 신체 활동 지원. 자, 이 문제부터서는요. 자, 우리가 이제 단원이 바뀌었습니다. 자, 필기에 출제 단원 두 번째죠. 자, 개론 중에서도 요양보호 제도 및 서비스 단원입니다. 여기서의 출제 빈도는 5개에서 평균 한 7개 정도 항상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범위 대비 자주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정리하셔야 되고요. 자, 3번에는 이제 장교양보험 제도, 우리 이제 요양보호사와 직결되는 이거는 법인 거죠. 사회보험제도. 자, 답은 5번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라고 하고 또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우리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다양하게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장기 요양급여라고 하고 자,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다 보면 되죠. 자, 1번에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뭐 고용 촉진이다. 이거는 고용이니까 자, 말 그대로 고용보험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이것은 우리 사회보험 중에 또 고용보험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안정적 노후를 위한 뭐 소득보장 이것도 사회보험 제도 중에서도 또 국민연금 보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만 65세 이상 되면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이런 거 우리가 신청해서 소득에 따라 지급받고 하는 거 있죠. 자, 4번에 뭐 업무상 재해 이거는 아시겠죠? 자, 사회보험제도 중에서도 이거는 산재라고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2번은 최저생활을 보장한다. 이 내용은 자, 사회보험 제도는 아니고 공적 부조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 사회복지 제도 중에서 이 공적 부조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문제 4번. 노인장기 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최종 등급 판정은 장교양기관에서 한다. 2. 방문 조사는 교육을 이수한 장교양기관 직원이 한다. 3. 지자체는 장교양 인정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다. 4.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는 급여 대상자이다. 5. 표준장기 이용 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정답은 5번 표준장기 요양이용계획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급자에게 제공한다.
자, 이 문제는 키워드가 우리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교재에 그 흐름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그림을 좀 파악을 하셔야지 이해가 쉬워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죠. 우리 뭐 대상자든 보호자든 또 담당 뭐 사회복지사든 어쨌든 인정 신청을 어디에다가 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공단에서는 그 방문 조사가 이루어지죠. 그 대상자 집으로 가든 뭐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병원으로 가시든 해가지고 방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방문 조사원에 의해서 자, 근데 그 조사를 하는 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장기 요양 인정 조사표가 있고 거기에는 요양 인정 항목 52개 항목에 대한 것을 쭉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뭐 특이사항 같은 것도 뭐 기재가 돼야 될 것이고, 자, 이렇게 방문 조사가 이루어지면 이 결과에 따라 1차 판정이 나고요. 방문 조사 결과에 따라 1차 판정이 나고 거기에다가 이제 의사소견서까지 제출하면 그것까지 첨부가 되어서 자, 공단 내에 있는 자, 등급판정위원회가 있죠. 거기서 최종 등급을 판정을 한다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 판정난 이 등급을 장기요양 1등급에서 5등급 또는 인지지원 등급 장기요양 인정자로 이렇게 등급을 매기는 거고 그 외의 분들은 등급 외자 해가지고 뭐 A, B, C 유형이 있었죠. 그죠? 자, 이렇게 크게 나뉘어집니다. 자, 그러면 공단에서는 최종 판정이 난 등급을 결과를 우리 공단이 요 표준 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를 수급자에게 전달하는 거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1번에 그러면 최종 등급 판정은 아까 어디서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장기요양 기관이 아니죠. 자, 우리가 조사 결과서와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공단 내에 있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최종 판정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장기요양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재가센터, 주야간보호센터 또는 요양원 이런 데를 장기요양기관들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해당이 없죠. 자, 2번 방문조사는 교육을 이수한 장교양기관 직원이 하는 거 아니었죠? 누가 했습니까? 아까 공단 직원이 그죠? 사회복지사나 간호사로 이루어진 공단 직원이 나와서 방문조사를 하죠. 자, 그래서 52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자, 3번에 지자체는 장교양 인증서를 공단에다가 제출합니까? 이건 전혀 해당 사항 없죠. 자, 공단이 아까 수급자에게 그 등급이 이제 결정이 최종 판단이 나면 아까 여기에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와 장기요양 인정서를 대상자에게 이제 제공을 한다 보면 되죠. 4번에 결핵으로 우리 결핵은 우리 그 장기요양 인정 대상자에 해당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대상자의 기준까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이것도 꼭 알아놓으셔야 되죠. 자, 65세 이상 인자 또는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자, 이분들은 노인성 질병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은 꼭 이 질환이 꼭 아니어도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서 독립하기가 어려우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65세 미만이 좀 젊은 분들은 이 질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노인성 질환의 대표적으로 우리 표에 나와 있는 게 있었죠. 치매와 뇌졸중, 파킨슨병이 대표적인 질환이었습니다. 자, 이런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기다가 더하기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야 됩니다. 예. 이런 질환을 갖고 있다고 거동이 되는 분들은 해당이 없고 자, 거동이 불편해야 되고 그리고 치매 어르신들은 이제 인지 저하로 오는 거죠. 치매 어르신들은 꼭 뭐 거동이 안 불편해도 이 인지 기능에 따라서 이건 판단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조건도 추가가 돼야 되면서 그러면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울 때 이제 그 등급이 매겨진다. 주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죠. 여기까지 다 정리를 하십시오. 문제 5번.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1. 단기보호 2. 복지용구 3. 가족요양비 4. 주야간보호 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정답은
5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자, 이 문제는 장기요양급여 유형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크게 유형이 3개로 구분이 되어 있죠. 교재에 재가급여, 시설급여, 그 다음에 3번에 나오는 특별현금급여라고 이 3개가 구분이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지금 5번 문제는 그 중에서도 시설급여에 대한 것을 지금 물어보는 것이죠. 그 답은 5번이고, 자, 그러면 3번에 특별현금급여라고 하는 것 중에서 또 하나의 형태가 자, 가족요양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자, 가족요양비는 우리가 그 도서벽지 같은데 장교양 기간이 현저히 부족한 어떤 지역에 또 신체 정신적으로 또 등으로 인해서 그 가족으로부터 방문 요양 서비스에 상당한 유사한 그 서비스를 받을 경우에 자, 이 가족요양비가 한 월 15만 원까지 지급이 된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가 무엇인지 이게 제일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간다면요. 자, 급여 유형에 크게 이제 이 재가급여와 시설급여가 많이 나오죠. 자, 재가급여는 자,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그 다음에 주야간 보호, 그 다음에 단기 보호, 그 다음에 기타 재가급여를 해가지고 복지 연구와 관련한 서비스가 다 재가급여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제에 나와 있었던 자, 요양 공동생활 가정, 그 다음에 요양시설이라고 하는 요양원이라고 하죠. 자, 이런 장소에서 제공되는 의료, 간호, 그 다음에 요양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받는 것이 시설급여이다. 이렇게 구분을 꼭 해 놓으십시오. 문제 6번.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정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보기 1. 목욕을 도왔다. 2. 외출 시 동행하였다. 3. 생활 상담을 해 주었다. 4. 최의를 변경해 주었다. 5. 화장실 이용을 도왔다. 정답은 3번 생활 상담을 해 주었다. 자, 이 문제는 자, 노인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가 뭐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정서 지원 서비스에 해당되는 내용을 좀 물어보는 것이죠. 자, 답은 3번 생활 상담입니다. 자, 정서 지원 서비스는 의사소통과 관련한 도움을 주는 행위를 다 얘기하죠. 자, 그래서 말벗하고 위로해 주드리고 아까 생활 상담도 맞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모든 서비스가 해당이 됩니다. 자, 1번에 그러면 목욕을 도왔다. 우리 신체에다가 이렇게 좀 도움을 드리는 거죠. 개인위생과 관련한 신체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목욕을 도왔다, 보조하는 것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뭐와 또 구분을 해야 되냐면 방문 목욕 서비스가 또 따로 있죠. 그죠? 우리 재가급여 중에서도 방문 목욕 서비스는 말 그대로 전적으로 목욕을 다 도와해드리는 거. 이게 방문 목욕이죠.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방문 목욕과 또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는 구분이 돼야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최의를 변경해 주었다. 자, 최의도 신체에다가 직접 우리 요양보호사가 적용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되고, 자, 5번도 화장실 이용하려면 신체를 도와드려야 되니까 이 또한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2번에 그냥 외출 시에 동행을 했다. 아니면 업무를 대행을 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자,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라고 또 따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표준 서비스 중에 지금 3가지가 나왔는데 그 외에 또 많이 나오는 것이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라고 있죠. 자, 이것은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뭐 세탁, 그러니까 청소, 밥, 빨래를 도와드리는 것이 우리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요 4가지 서비스는 아주 중요하니까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문제 7번. 요양보호사가 관찰자 역할을 수행한 것은 보기 1.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 준다. 2. 기관장에게 대상자 정보를 전달한다. 3.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한다. 4. 대상자의 맥박, 호흡 및 심리적 변화를 살핀다. 5.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지한다. 정답은 4번 대상자의 맥박, 호흡 및 심리적 변화를 살핀다.
자, 이번 문제는 유황보호사의 역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그 관찰자의 역할이 요 4번의 내용인데, 자, 신체적인 변화, 맥박이나 호흡, 뭐 체온 이런 것들 다 체크해야 되고, 그리고 심리적 변화까지도 관찰하는 역할이 있죠. 자, 1번에 보시면 대상자의 입장에서 편들어준다. 이것은 말 그대로 옹호자의 역할에 해당이 됩니다. 2번, 자, 대상자의 정보를 기관에 전달한다. 이거는 당연히 정보 전달자의 역할이겠죠.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3번에 지식과 기술이 나오면 우리는 숙련된 수발자, 그러니까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지하는 동기 유발자의 역할도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역할이 추가를 해보자면 말벗과 상담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웠듯이 의사소통법 있죠. 그래서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활용을 해서 신체 심리적, 정신적 안위를 도모하는 역할입니다. 전체로 정리하셔요. 문제 8번. 다음 사례는 시설 대상자의 권리 중 어떠한 것에 위배되는가? 자, 대상자. 매트리스가 푹 꺼져서 허리도 아프고 잠도 안 와. 유황보호사. 어쩔 수 없어요. 여기는 모두 같은 매트리스를 사용하고 계시니 그냥 쓰세요. 보기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 3.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4.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5.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정답은 4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자, 이 문제부터서는요. 자, 이제 단원이 바뀌었습니다. 자, 필기 시험 중에서 세 번째 출제 단원이죠. 자, 개론 중에서 인권과 직업윤리 단원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이 나오죠. 자, 평균 출제 빈도가 10개입니다. 꼭 다 정리하셔야 되고, 자, 특히 이제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생활, 시설에서의 생활 단계에서의 권리 해갖고 여러 개가 나오는데, 자, 그 중에서 하나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기에 이 내용은, 자, 4번에 이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 교재,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1번에서 5번에 기타 권리에 대한 내용도 좀 요점을 요약 정리를 해보자면, 자, 시설 생활 단계에서의 권리 여러 개가 나오는데, 자, 1번에 보시면, 지금 4번에 요 내용에 추가적으로 보면, 자, 휠체어 공간도 확보되어야 되고, 안전하게, 그죠? 그 다음에 미끄럼 방지 관련한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고, 또 문턱도 뭐 제거되어 있는, 자, 이런 안전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 1번에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말 그대로입니다. 자, 여기 1번은 여기 해당되죠. 억제대라든지, 또는 따로 뭐 격리, 방에다가 따로 격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신체적 구속을 장기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서 이런 것들을 강제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는 요 2번 여기 해당되죠. 동의 없이 어떤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 개념이 있죠. 특히 이제 이 사생활과 관련한 거 우리가 전화기를 우리 그 교재 예가 있었죠. 박스에. 자, 전화기를 사용하고 싶어도 가족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도 전화기가 없어서 전화를 할 수 없고 이런 개념이 있었죠. 그 다음에 개인의 그 허락 없이 불쑥불쑥 방에 들어와서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2번에 대한 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죠. 말 그대로 요 3번 성별, 종교, 신분, 경제, 신분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학대 우리 배웠었죠. 학대 유형. 자, 학대도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자, 이 내용은 그 대상자의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데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대상자의 허락하에 처분이 돼야 되지 남이 다른 사람한테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 하여튼 이런 내용이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문제 9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노인 학대 유형은 첫째,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로 위협함.
둘째,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함. 보기 1. 방임 2. 유기 3. 신체적 학대 4. 정서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정답은 3번 신체적 학대. 자, 이 문제도 아주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노인 학대 유형을 물어보는 것이고 답은 3번이죠. 자, 그래서 거주지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도 신체적 학대입니다. 들고 나는 것을 억제시키는 거. 그 다음에 물건을 뭐 이렇게 파손하는 행위라든지 어떤 도구를 들면서 위협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신체적 학대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교재에 나와 있는 자, 유형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에 있었던 신체적 학대 있었죠. 자, 이거는 어떤 공간에 또는 거주지에 출입을 통제한다. 그 다음에 흉기로 협박, 그 다음에 생존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들, 가스, 난방, 수도, 음료, 그 다음에 식사, 보관 물품 등으로부터 자, 단절시키는 거, 강제로 단절시키는 이런 것들이 다 신체적 학대입니다. 그리고 약물을 강제로 투입하는 거, 계속 뭐 잠을 재우기 위해서 뭐 수면제를 과하게 쓴다든지, 그리고 강제 노동까지 시키는 거, 이거는 신체적 학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또 나오는 거 유기가 있었죠. 학대 중에 유기. 자, 이거는 연락을 두절한다. 그 다음에 왕래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설에 입소시킨 다음에 두절. 연락 끊는 거. 그 다음에 인지장애가 있는 노인, 뭐 치매 어르신들 같은 경우 같은 게 고의적으로 가출하는 거, 그냥 내버려 두는 거. 그리고 뭐 배회하는 것도 그냥 그대로 둔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유기입니다. 자, 이 또 방임도 많이 진짜 더 많이 나오죠. 자, 방임은 큰 틀은 이겁니다. 의식주와 의료적 보호, 의료적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방임입니다. 자, 그래서 생활비라든지 각종 세금이 뭐 영수증 막 방치되어 있고, 그리고 중증 노인이 홀로 거주하게 또는 생활할 수 없는 그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게 아주 열악한 환경에 혼자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 다 방임입니다. 의식주에 해당이 되는 거죠, 다 그게. 자, 그 다음에 정서적 학대는 접촉을 아예 기피합니다. 막 뭐 가까이 오는 것도 혐오하고 뭐 이런 거 있죠. 말로 막 함부로 하고, 그다음에 사회관계를 방해합니다. 어떤 모임이라든지 이런 걸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위협, 모욕 등 언어 비언어적 행위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말로 하는 언어 비언어적인 행위가 다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경제적 학대는 말 그대로 노인 자산을 동의 없이 착취 사용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떤 아까 뭐 노동을 했다면 그 노동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는데 자, 보상하지 않는 것, 이것이 다 경제적 학대에 해당이 됩니다. 문제 10번. 다음 중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보기 1. 뒤에서 껴안는다. 2. 가슴 부위를 만진다. 3. 음란한 사진을 보여준다. 4.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다. 5. 과거 성관계 사실을 묻는다. 정답은 5번 과거 성관계 사실을 묻는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성희롱의 유형 구분을 하는 것,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성희롱 중에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되는 것은 5번이죠. 말 그대로 언어적인 거니까 말로 묻는다. 이게 해당이 되는데, 자, 그러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되는 추가적인 내용을 보시면, 자, 성관계를 강요하는, 뭐, 회유하는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회식 자리에 술을 막 억지로 막 강제적으로 따라라. 이런 것도 다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이 된다. 구분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번에 보시면 뭐 뒤에서 껴안는다라든지 2번에 가슴을 부위를 만지는 그 직접적으로 신체에다가 육체적으로 접촉하는 거죠. 자, 이거는 육체적 성희롱. 자, 신체적 접촉, 밀착 이런 게 다 해당이 되죠. 자, 3번, 4번은 자, 뭘 보여주죠. 사진을 보여주고 본인은 뭐 성기를 노출시켜 보여주고 이런 거. 자, 보여주는 거니까 이거는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문제 11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로 옳은 것은 목욕시킬 때마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엉덩이를 만져서 심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 보기 1. 피해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는다. 2. 성적 행동을 못하도록 단호하게 말한다. 3. 노인이 되면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간다. 4. 기분이 나쁘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5. 동료 요양보호사와
대상자를 서로 바꾼다. 정답은 2번 성적 행동을 못하도록 단호하게 말한다. 자, 이 문제는 키워드가 성희롱에 대한 대처 방법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우리의 대처 방법은 단호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이럴 경우에는 하지만 4번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이 또 대표적인 대처 방법이죠. 자, 그래서 대처 방법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자, 감정적 대응하지 않아야 되고 단호히 거부 의사를 표현해야 된다 했고요. 근데 그게 계속 만약에 반복되다든지 심할 경우에는 피해 사실을 기관장에게까지 보고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보고를 받았을 때 그럼 기관장의 대처 방법은 기관 차원에서의 대처는 자, 가족에게 사정을 전달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개인적으로 가족에게 직접 뭐 이러이러하다라고 불쾌하다 이렇게 전달하는 것보다 기관장이나 기관 차원에서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더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상습적으로 계속 근데 그 행위가 성희롱이 계속될 경우에는 뭐 녹취를 해둔다든지 일지에 작성해두는 것도 맞습니다. 문제 12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보기 1. 자신이 믿는 종교를 갖도록 강요한다. 2.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요구한다. 3. 업무 효율을 위해 권위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4.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5. 예의 바른 태도는 거리감을 유발하므로 자제한다. 정답은 4번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자,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에 대한 문제가 쭉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주 나옵니다. 자, 답은 4번이죠. 그래서 대등한 관계임을 알아야 되죠. 서로가 인식해야 되죠. 자, 그럼 1번에 자신이 믿는 종교를 갖도록 강요한다. 자,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대상자의 종교를 뭐 존중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 요구하면 안 되죠. 당연히 불법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업무 효율을 위해 권위적 태도를 유지한다. 아니 되죠. 자, 겸손한 태도가 기본입니다. 5번 예의 바른 태도는 거리감을 유발함으로 자제한다? 아니겠죠. 자제가 아니라 자, 예의 바른 태도는 지켜야 되죠. 그래서 친절한 태도 유지돼야 됩니다. 문제 13번 대상자 가족이 정해진 요양보호 시간 외에 추가 서비스를 요청할 때 대처 방법은 보기 1.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2. 다른 기관에 연계한다. 3. 고민해 보겠다고 말한다. 4. 친한 동료에게 부탁한다. 5. 가족의 요구를 들어준다. 정답은 1번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자, 이 문제도 직업윤리에 대한 내용이죠. 답은 1번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시간 외의 서비스를 또 추가로 요청할 때는 본인들끼리 개별적인 서비스를 계약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또 타 기관에 의뢰해서도 안 되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 14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행동규범은 보기 1. 좋은 복지 용구는 직접 판매한다. 2. 기관장의 지시는 선택하여 따른다. 3. 대상자의 사적 정보를 외부 기관과 공유한다. 4. 급한 경우 보고 없이 근무지를 비울 수 있다. 5.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한다. 정답은 5번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한다. 자, 이 문제도 직업윤리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답은 5번이죠. 자,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기술을 익히고 습득해야 됩니다. 자, 1번에 좋은 복지 용구를 직접 판매합니까? 자, 직접 판매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뿐만 아니라 뭐 대여, 알선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죠. 이번에 기관장의 지시는 선택적으로 따른다.
자, 지시, 업무상의 지시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따라서는 안 되죠. 자, 감독자에게 불복종이나 반항하지 않고 일단 업무상의 지시는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3번, 대상자의 사적 정보를 외부 기관과 공유한다. 자, 사적 정보를 공유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비밀, 유지의 우리 원칙이 있죠. 사생활을 내 외부에 발설해서는 안 된다. 4번 급한 경우 보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문제 15번 요양보호사가 직업윤리를 준수한 사례는 보기 1.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을 사전에 확인한다. 2. 대상자의 미미한 변동사항은 보고를 생략한다. 3. 서비스를 제공하고 며칠 후에 한꺼번에 기록한다. 4. 업무 외 장소에서 대상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5. 요양보호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정답은 1번 제공해야 할 서비스 내용을 사전에 확인한다. 자, 15번 문제는 직업윤리에 대한 사례입니다. 답은 1번이죠. 자,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사전에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할 때 그 단계에서 미리 어떠한 내용인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자, 2번 대상자의 미미한 변동은 보고를 생략한다. 아무리 미미해도 변동사항이 있다면 우리가 보고를 생략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상태 변화를 세심히 관찰하고 기록하고 보고해야 됩니다. 3번 서비스를 제공하고 며칠 후에 한꺼번에 기록한다. 자, 서비스를 제공한 다음에 며칠 후가 아니라 즉시, 매일, 정확히 그 사실 그대로를 기록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를 작성을 하는데 며칠이 지나면 또 기억력에서 또 왜곡이 일어날 수 있겠죠. 까먹기도 하고. 그래서 즉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상태 변화를 잘 관찰해야 되겠죠. 4번 업무 외의 장소에서 대상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까? 자, 안 되겠죠. 자, 이거는 개인정보 비밀 유지를 해야 되는 원칙에 어긋나고 또 사생활을 존중해야 되는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자, 5번 요양보호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수행한다. 자, 요양보호사의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대상자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죠. 문제 16번 요양보호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적은 경우는 보기 1.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경우 2. 불편한 자세로 작업하는 경우 3. 반복적으로 같은 동작을 하는 경우 4. 어두운 조명에서 야간 작업을 하는 경우 5. 미끄럽지 않고 평평한 바닥에서 작업하는 경우 정답은 5번 미끄럽지 않고 평평한 바닥에서 작업하는 경우. 자, 이 문제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자, 그 중에서 그 근골격계 질환을 발생하는 위험이 적은 경우죠. 그러니까 올바른 경우를 말을 하는 겁니다. 답은 5번이죠.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러면 질환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환경이 나와 있죠. 자, 1번에서 4번은 그럼 그러한 환경이고, 자, 이 내용에다가 자, 추가적으로 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갑자기 무리한 힘을 주는 경우와 자주 대상자들을 들어 옮기는 경우. 아무래도 이제 무거운 물건을 든다든지 대상자들을 들어 옮기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질환이 또 발생할 위험성은 높아지죠. 그리고 환경적으로 보면 물체가 바닥에 많은 작업장이나 통로 아니면 적절하지 않은 계단의 높이 너무 가파르다든지 이런 거 있죠. 다 해당이 됩니다. 문제 17번 몸에 감염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공용 혈압계를 사용한다. 2. 맨손으로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 3. 증상이 있는 부위에만 약을 바른다. 4.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를 다른 대상자의 물품과 함께 세탁한다. 5. 대상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동시에 치료한다. 정답은 5번 대상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동시 치료한다.
자, 이 문제의 키워드는 감염 예방 관리가 있었죠. 그 중에서도 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옴에 감염되었을 때는 동시 치료한다가 아주 기본적인 치료의 원칙이었죠. 그러니까 증상 유무와 상관없습니다. 자, 1번에 공용 혈압계를 사용합니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자, 우리가 사람에서 사람으로 직접 이제 접촉을 해서 직접 전파가 있고, 이런 공용 혈압계, 뭐 의복, 침구, 수건 등등 체온계 이런 거에 의해서 간접 전파가 되기도 하니까 절대로 같이 공용 사용 안 됩니다. 2번 맨손으로 가려운 것을 긁어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직접 접촉을 되는 거죠. 그러면 직접 전파가 되어서 그 맨손으로 긁으면 그 손이나 손톱 밑에 그 오미, 진드기가 또 묻어서 또 딴 데로 옮기겠죠. 3번 증상이 있는 부위에만 약을 바릅니까? 자, 아니죠. 목에서 발끝까지 몸 전체, 얼굴 빼고는 전체를 바른다고 했죠. 특히 보통 밤에 바르고, 그러니까 진드기, 오미 제일 이제 활동적인 밤에 바르고 있다가 밤 동안 있다가 아침에 보통 씻는다. 그걸 이제 수에 여러 번 하는 거죠. 4번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를 다른 대상자의 물품과 함께 세탁도 함께 하면 안 되겠죠. 자, 분리해서 따로 세탁이 해야 되고, 자, 뜨거운 물에 10분에서 20분 정도 세탁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세탁을 해서 건조했다 하더라도 바로 입지 말고 3일 이상은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안전하다 했습니다. 혹여나 그 또 살아있는 또 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3일 이상 뒀다가 입어야 되는 것이 더 안전하겠죠. 어여님들도 열심히 따라와 주이소. 문제 18번 노인성 질환의 특성은 보기 1. 경과가 짧다. 2. 원인이 명확하다. 3. 초기 진단이 용이하다. 4. 합병증이 동반되기 쉽다. 5.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정답은 4번 합병증이 동반되기 쉽다. 자, 이 문제부터서는요, 이제 단원이 바뀌었습니다. 자, 필기시험 네 번째 출제 단원인 제2장 유황보호 기초 지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 평균 출제 빈도는 14개로 그 범위가 하도 높다 보니까 출제 빈도도 높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내용이죠. 자, 노화의 변화와 질환 파트가 소단원이죠. 자, 거기에서 노인성 질환의 전반적인 특성은 무엇인지 자주 나옵니다. 답은 4번이죠. 자, 합병증이 동반되기 쉽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신체는 한쪽이 한 부분이 안 좋으면 우리는 혈관과 혈액에 의해서 결국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장기와 기관도 또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 1번에 경과가 짧다. 자, 경과가 짧지 않죠. 만성질환이 많죠. 그래서 길고 재발도 빈번하다 보면 되죠. 2번에 원인이 명확하다. 자, 명확하지가 좀 못하고 좀 복합적이죠. 그래서 또 어떨 때는 불명확하다 보면 되죠. 3번에 초기 진단이 용이하다.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노화로 인해서 오는 아야지야 여러 가지 이제 노화로 인한 여러 증상들이 좀 있다 보니까 어떤 질환이 딱 발병했을 때 그 질환을 빨리 딱 캐치하기 쉽지 않죠. 뭐 살이 빠진다든지 뭐 속이 더부룩하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기능이 떨어지면서 오다 보니까 노화로 인해서 실제로 어떤 질환에 의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을 빨리빨리 캐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5번도 마찬가지죠.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어떤 질환이 발생했을 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이것 또한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이외에 그 노인성 질환의 특성,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면, 자, 나이가 들면서 또 다 기능이 떨어지지만 또 신장의 기능도 콩팥의 기능도 떨어지죠. 자, 이 우리 신장의 기능은 뭐냐 했냐면 아주 중요한 그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이제 떨어지다 보면 불균형이 초래됩니다. 자, 이 수분과 전해질이 제대로 못 맞춰주면은 자, 우리 몸은 뇌에 의식장애가 오고 심장의 수축과 신경의 이상,
이런 증상까지도 초래될 수 있습니다. 위험하다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설 능력이 저하되죠. 아무래도 이제 신장의 기능은 이제 배설, 소변을 만들어서 노폐물을 빼는 역할도 하죠. 자, 그런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간에서의 이제 해독 능력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 약물의 중독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가벼운 어떤 폐렴, 그 다음에 설사이지만 노인들한테는 폐렴이 절대로 가벼운 질환이 아닌 것입니다. 폐렴으로 인해서 설사로 인해서 이 수분과 전해질의 불균형이 오면서 의식장애로 인해서 사망에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정리하십시오. 문제 19번. 대상자에게 변비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수분 섭취 증가, 2. 신체 활동 증가, 3. 복부 근력 강화, 4. 마약성 진통제 복용, 5. 규칙적인 배변 습관. 정답은 4번 마약성 진통제 복용. 자, 이 문제는 이제 소화기계의 질환 파트로 넘어갑니다. 자, 그 중에서 변비도 자주 나오죠. 변비의 요인을 물어보는 것인데 나머지 1번에서 5번은 변비를 예방하는 방법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자, 4번은 이제 마약성 진통제나 보통의 일반 우리 양약들은 소화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변비 이런 능력들 이런 것들을 잘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자, 그 마약성 진통제뿐만 아니라 뭐 항암제뿐만 아니라 또 제산제라고 우리 그 위궤양이나 위염에 그 산을 억제시키는 약 있죠. 뭐 특히 빨아먹는 약 있죠. 그 겔로 돼가지고 자, 그런 것들은 변비를 또 좀 부작용으로 일으킨다 보면 됩니다. 자, 그럼 1번에는 이제 변비를 예방하는 방법이겠죠. 그럼 이거를 달리 변비의 요인으로 바꿔보자면, 자, 수분량이라든지 고섬유질 또는 전체적인 식사량이 너무 작을 때는 변비가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신체 활동의 증가가 아니라 감소됐을 때죠. 자, 운동량이 감소되고 사람이 못 움직이면 장 운동이 저하가 돼서 그러니까 마비 증상이 오고 그러면서 변을 제대로 움직여가지고 빼질 못하죠. 3번에 복부 근력의 강화가 아니고 복부 근력이 약화됐고 또 특히 이제 어르신들이 되면 복부에 근력이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힘을 잘 못 줍니다. 자, 5번에는 이제 규칙적인 것이 아니라 불규칙적인 배변 습관일 때, 그래서 항상 정시에 딱 시간을 맞춰갖고 그때 가서 변이를 느끼든 안 느끼든 그냥 가서 힘을 한번 줘보는 거 있죠.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 외에 또 변비를 일으키는 요인을 또 보자면, 자, 하재 남용, 우리 변비약, 변을 부드럽게 하는 하재가 우리 변비약에 있죠. 이걸 너무 남용하다 보면, 자, 변비, 우리 장 자체가 자기 스스로 그 반사에 의해서 그 장 운동이 돼서 빼는 그 반사가 감소가 된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너무 자주 남용해서는 안 된다. 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나 우울,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도 또 장 운동이 자극되지 않아서 변비가 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혈액순환이 결국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대장암, 뇌졸중, 신부전의 합병증으로도 저 변비가 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0번.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보기 1. 폐활량 증가, 2. 기침 반사 증가, 3. 섬모운동 감소, 4. 고점막의 건조함 감소, 5. 기관진의 분비물 감소. 정답은 3번 섬모운동 감소. 자, 이번 문제는 호흡기계의 질환에 들어가기 앞서 노화에 따른 호흡기계의 일반적인 변화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시스템별로 노화에 따른 변화, 이론 내용은 다 잘 나오니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호흡기계에서의 그래서 변화는 자, 섬모 운동의 감소입니다. 우리가 미세한 털 같은 섬모가 막 움직인다 했죠. 이제 이런 운동이 감소되다 보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미세한 이물 같은 것들을 걸러내야 되는데 그 걸러내는 필터에 작용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우리 내부에 또 염증이 잘 동반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의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 가래 같은 것도 할랑할랑 움직이면서 빼내야 되는데 자, 그 또한 제대로 빼내질 못해서 염증은 더 잘 오겠죠.
자, 1번에 폐활량의 증가. 자, 이면 좋지만, 자, 폐활량의 감소겠죠. 자, 그 이유는, 자, 우리 호기계의 마지막 말단 구조가 어디입니까? 배포라고 하는 볼록볼록볼록 이런 그 볼록볼록볼록 포도송이 알처럼 생긴 그런 배포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죠. 자, 그럼 이것이 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충분히 볼록볼록 확장이 안 되면 결국은 요 주위에 있는 혈관들이 쌓여져 있다고 했죠. 요거. 배포는 아주 모세혈관들로 쌓여 있죠. 자, 거기에서의 서로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데 그 가스 교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은 폐활량은 줄어들게 돼 있고 또한 폐 순환량도 감소된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심장에서로부터 오는 우리 온몸을 돌고 온 들어온 피, 이산화탄소가 요 모세혈관, 배포를 싸고 있는 모세혈관까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를 갖고 오고 이쪽에서 기도로 코로 들어간 산소와 가스 교환이 여기서 일어나야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심장에서 오는 폐순환, 배로 오는 피의 양이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산탄소 가져올 게 없으니까 충분히 가스 교환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래저래 폐활량은 감소한다 이 개념입니다. 이번에 기침 반사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감소되다 보니 우리 외부로부터 오는 이물이 있을 때 기침을 해서 뱉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겠죠. 그래서 필터가 제대로 안 된다. 아까 손모도 마찬가지지만 요 기침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또한 우리 목 안에 있는 뭐 가래가 이제 있으면 그걸 뱉어내야 되는데 자 기침이 감소되면 그 또한 안 되다 보니 이래저래 염증 질환이 그러니까 폐렴까지 더 잘 진행이 됩니다. 4번에 코 점막의 건조함이 증가되죠. 자 우리 체내 수분량이 줄어들고 우리가 물을 또 엄청 안 드시죠. 그래서 건조함이 호흡기계에 있죠. 자 그래서 효과적으로 건조해지면 효과적으로 산소가 흡입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5번 기관지내 분비물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기관지내 분비물은 자,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폐렴 같은 호흡기 감염이 발생률이 높습니다. 문제 21번 복합성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비만 관리를 한다. 2. 웃음요법을 권장한다. 3. 매일 줄넘기를 시킨다. 4.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5. 식이섬유소가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정답은 1번. 자, 비만 관리를 한다. 자, 이 문제는 비뇨기계의 질환 중에 자, 복합성 요실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답은 1번이죠. 자, 요실금이 우리 교재에 한 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복합성 요실금은 복분의 압력이 증가하여 방광을 누르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 흘러나오는 것을 복합성 요실금이라고 하죠. 그러면 복압이 올라가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상태를 이제 피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아무래도 1번에 비만이 되면 복부 압력이 올라가겠죠. 눌리겠죠. 그 방광이. 그래서 비만 관리를 해라. 결국 체중 조절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3번에 뭐 웃음이라든지 뭐 뜀뛰기를 이렇게 뭐 줄넘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복압이 올라가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오히려 증상이 그럼 심해지겠죠. 그럼 이건 오히려 피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4번에 수분 섭취는 우리의 요실금에 있어서 오해하시는데 소변을 자꾸 찌끔찌끔 왔다 갔다 자주 하니까 자, 수분 섭취를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로 아닙니다. 수분 섭취는 반드시 격려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방광 기능과 신장의 기능을 유지를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요로 감염이 만약에 수변 섭취를 안 하다 보면 요로 감염이 또 증가해서 요로 감염으로 인한 또 요실금이 또 잘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분 섭취는 꼭 잘 해야 됩니다. 자, 5번에 식이섬유가 적은 음식을 제공하면 안 된다고 했죠. 자, 우리가 요실금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요인 중에 하나가 변비가 요인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앞에 방광, 중간에 자궁, 그 다음에 조금 띄어져서 뒤쪽으로 그 장 쪽이 뭐 이렇게 직장, S상, 결장, 어쨌든 대장 쪽이 또 연결이 되어 있겠죠. 딱딱딱 붙어 있으니까 우리 복부 내에서 그러면 그쪽에 대변이 차 있으면 앞쪽으로 또 방광 쪽으로 아무래도 눌리겠죠. 자, 그러면 변비가 우리가 요실금의 요인이 될 수가 있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고섬유 식이를 먹어야 된다입니다. 문제 22번 뇌졸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도파민의 부족으로 발생한다. 2. 좌뇌가 손상되면 좌측 마비가 발생한다. 3. 척두엽이 손상되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 4. 안정 시 떨림, 무표정한 얼굴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5.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한다. 정답은 5번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그러니까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한다. 자, 이번 문제는 신경계의 질환 중에 뇌졸중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뇌졸중에 정상이 쭉 11가지가 언급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뇌경색, 막힌 것은 뇌경색, 터지는 것은 뇌출혈이라고 하죠. 이 다 포함해서 이것을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자, 1번에 도파민의 부족. 자, 도파민 했다 하면 우리가 뭐 생각해야 됩니까? 파킨슨 병의 원인이죠. 2번 좌뇌가 손상되면 좌측 마비가 발생한다. 우리 뇌졸중의 대표적인 증상이 그 편마비죠. 편마비 증상인데, 그러니까 좌뇌가 손상되면 우측 편마비, 우뇌가 손상되면 좌측 편마비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러면 좌뇌가 손상됐으니까 좌측이 아니라 우측입니다. 자, 그거와 함께 특히 또 좌뇌 쪽은 그 언어 중추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가 손상이 됐을 때는 특히 언어의 장애가 실어증 같은 것들이 동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3번 척두엽이 손상되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 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는 우리 아시듯이 운동실조증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대표적으로 척두엽이 아니라 손해라고 했죠. 손해는 우리가 운동기능, 그다음 우리 몸의 균형 감각을 조절하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 손해에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는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는 운동실조증이라든지 어지러움이 심하게 동반된다라고 했습니다. 4번에 안정시 떨리고 무표정하다. 이거는 아시죠? 파킨슨 병의 증상 중에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문제 23번. 수정체가 혼탁해져 빛이 들어가지 못하고 사물이 뿌옇게 보이게 되는 질환은 보기 1. 결막염 2. 녹내장 3. 백내장 4. 망막염 5. 안구 건조증. 정답은 3번 백내장. 자, 이번 문제는 감각기계 질환 중에 자, 시각계에서 자, 수정체가 혼탁했다 하면 바로 나와야 되죠. 백내장입니다. 자, 우리 어르신들이 노화로 인해서 가장 많이 우리가 어르신들이 경험하는 질환이죠. 자,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서 황화 현상으로 자, 뿌옇다. 세상이 뿌얘지죠. 자, 황화 현상으로 동공에 백색 혼탁이 나타나죠. 자, 동공 쪽 그 홍채가 있는 그 뒤쪽에 우리가 수정체가 있죠. 자, 그 뒤쪽에 있는 투명한 맑은 렌즈가 뿌얘지니까 앞쪽에서 봤을 때 동공으로 그 뿌얘진 게 비춰지죠. 그래서 백색 혼탁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증상, 자, 색 구별의 능력이 저하됩니다. 특히 이제 비슷한 색깔을 구분이 어렵죠. 근데 그 중에서도 좀 어두운 색깔 위주의 비슷한 색깔을 더 구분하기 어려워합니다. 특히 이제 남, 파, 보라, 남색, 파랑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어렵다 했고 그 다음에 빛이 들어오면서 동공을 통해 들어오면서 그 수정체가 혼탁하다 보니까 빛이 팍 퍼집니다. 흩어져서 우리 망막에 흩어지다 보니 자, 눈부심이 증가해진다 했고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는 또 통증이 없는 시력 저하죠. 아무래도 뿌얘지니까 눈앞에 좀 보이는 게 없죠. 그래서 저하가 오는데 통증은 없습니다. 안압 같은 게 올라가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력 저하가 오다 보니까 백내장이신 우리 어르신들이 잘 이제 안전사고가 발생되겠죠. 막 유리 같은 데다가 탁 박치기도 하고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각계에서 나오는 그 질환 중에 또 하나가 녹내장이 있었죠. 이것도 간간히 나오죠. 자, 녹내장 했다 하면 우리는 안압 상승, 이거 생각하셔야 되죠. 그래서 안압 상승으로 인해서 망막에 연결되어 있는 뒤에 시신경이 손상되어 결국은 무서운 거죠. 이거는 실명을 초래할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녹내장의 특징은 그래서 안압이 상승되다 보니까 우리가 통증이 심하죠.
자, 그러면서 시력의 저하가 옵니다. 이거는 통증이 있는 시력 저하고 이거는 통증이 없는 시력 저하인 겁니다. 백내장은. 자, 그 다음에 좁은 시야가 좁아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결국은 시신경은 뇌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뇌신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결국은 두통과 이건 두통과 구역질이라는 말은 결국은 뇌압 상승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눈이 압이 올라가면 결국 뇌의 압도 올라가서 두통과 구역질까지 동반된다. 여기까지 정리해 두십시오. 문제 24번. 당뇨병 대상자의 발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2. 꼭 끼는 신발을 신는다. 3. 양말을 벗고 맨발로 다닌다. 4. 발을 씻은 후에 물기는 남겨둔다. 5. 발에 열 패드를 대어주어 보온한다. 정답은 1번 발톱은 일자로 자른다. 자, 이 문제는 내분비계 질환 중에 당뇨병. 자, 하나가 우리가 언급이 되어 있죠. 당뇨병은 합병증이 심하고 무서운 걸 알고 계시죠. 그 중에서도 당뇨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당뇨 고혈당으로 자,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발에 괴사가 일어나서 절단까지도 할 수 있는 자, 그런 단계이거든요. 자, 그래서 발 관리가 당뇨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간호입니다. 자, 그래서 발톱은 일자로, 우리 보통 손톱은 둥글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번에 꼭 끼는 신발을 신으면 안 되겠죠. 자, 일단은 꼭 끼는 것은 혈액순환이 안 될 뿐더러 상처가 또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그 나머지 여기 보기에 있는 부분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 있죠. 발 관리에 대한 그림을 한번 보고 여기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고혈압이라든지 고혈당, 그러니까 혈액순환을 저하시키는 요 몸의 신체적 상태를 조절을 잘 해줘야 되겠죠. 근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을 잘 관찰을 해줘야 됩니다. 어르신들은 눈이 시력이 잘 저하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당뇨 환자는 시력이 더 떨어져 있겠죠. 자, 그러면 발에 미세하게 발생한 상처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상세히 돋보기로라도 잘 항상 관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발을 항상 씻고 나오면 잘 말려야 되겠죠. 꿉꿉한 상태면 거기 또 균이 더 번식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네 번째, 발이 또 너무 건조해도 안 되죠. 뒤에 뭐 발꿈치 같은 데 쩍쩍 갈라지다 보면 그쪽으로 또 균이 감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건조하면 안 되니까 로션이나 크림 발라줘야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맨발이 아니라 자, 양말 착용해라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일자로 자르기,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자, 혈액순환을 저하시키는 뭐 흡연 같은 건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뭐 술도 지나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너무 차갑고 너무 뜨거운 거를 대면 안 됩니다. 너무 차가우면 동상이 걸릴 수 있고 또 뜨거우면 화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문제 25번. 노인에게 영양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칼슘 흡수력 증가 2. 소화액 분비 증가 3. 삼키는 능력 증가 4. 구강 건조증 감소 5. 갈증에 대한 반응 저하. 정답은 5번 갈증에 대한 반응 저하. 자, 이번 문제는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영양 문제와 관리에 대한 부분 있죠. 자, 우리 대상자들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영양 관리가 제일 중요하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영양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답은 5번이고요. 나머지 1번에서 4번은 그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갈증에 대한 반응이 저하된다. 자, 그러면서 수분량의 양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수분을 섭취하는 양이 줄어들어서 결국은 탈수와 전해질의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1번에 칼슘 흡수력 증가 아니고 감소겠다. 그죠? 자, 그래서 활동량과 칼슘 섭취량이 감소되면서 결국은 제일 무서운 건 골다공증이죠. 그죠? 그래서 그걸로 인한 결국 뭐 골절이 가장 무서운 거다 보면 되죠. 2번 소화액 분비의 증가가 아니고 당연히 감소겠죠. 자, 소화와 그래서 흡수력이 같이 감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3번에 삼키는 능력이 자, 또한 감소되겠죠. 자, 씹고 삼키는 능력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질식이나 사례가 올 확률이 높죠.
자, 4번에 구강 건조증이 감소가 아니라 증가겠죠. 자, 그래서 치매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또 당연히 수분량도 먹는 수분량도 줄어드니까 자, 구강 건조증은 증가한다 보면 되죠. 문제 26번. 노인이 운동을 깊이 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2. 자극에 대한 반응이 빠르다. 3. 관절의 가동 범위가 증가한다. 4. 폐 조직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5. 심장 근육의 수축력이 강해진다. 정답은 1번 낙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자, 이번 문제는 운동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도 운동을 깊이 하는 요인에 자 1번이죠. 낙상에 대한 두려움. 이전에 낙상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나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을 꺼려 하십니다. 그리고 운동 자체에 대한 두려움도 그 다음에 우울과 그 외로움도 자 깊이 요인에 해당이 되죠. 2번 자극에 대한 반응이 빠르지 않죠. 자, 감소되죠. 그러다 보니 균형과 조정 능력이 줄어들어 낙상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3번 관절의 가동 범위가 자, 감소되죠. 감소되다 보니까 그리고 뻣뻣해지고 해서 움직임의 제한으로 인해서 운동을 깊이 하는 요인이 되는 거죠. 4번 폐 조직의 탄력성이 감소된다고 했습니다. 자, 배포의 탄력성이 감소되어서 충분히 볼록볼록 확장이 안 된다고 했죠. 그럼 가스 교환이 줄어들죠. 특히나 또 흉곽의 경직, 그러니까 우리가 흉곽을 싸고 있는 그 근육들이 위축이 오고 그러죠. 그러면 또 그 어깨가 쪼그라들죠. 그러니까 좁아지죠. 그러면 충분히 가슴이 확장이 되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배포도 확장되기가 어렵죠. 그러면 폐활량이 감소되고 그러면 가스 교환이 줄어드니까 숨이 찹니다. 5번에 심장 근육의 수축력이 자 강해지지 않죠. 저하가 옵니다. 자, 심장의 근데 근육은 두꺼워지죠. 대신에 탄력은 떨어져서 이 수축력이 줄어듭니다. 자, 그로 인해서 혈액순환량, 온몸을 심장이 짜줘야 충분히 돌아가는데 온몸의 혈액순환량이 결국 감소가 되어 있죠. 그러다 보면 아까 폐로 가는 혈액순환도 감소되고 온몸의 근육으로 가는 혈액순환들도 감소되겠죠. 그러다 보면 숨이 차고 피로감이 증가가 된다 보면 되죠. 이로 인해서 또 운동을 깊이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 27번. 숙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오후에 카페인 음료를 준다. 2. 잠이 올 때까지 텔레비전을 보게 한다. 3. 밤잠이 부족한 경우 낮잠을 자게 한다. 4.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게 한다. 5. 잠자기 직전에 과격한 운동을 하게 한다. 정답은 4번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게 한다. 자, 이 문제는 수면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답은 4번이죠.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잠자기도 해야 되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기도 해야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규칙적인 이 시간 관리, 자, 생활 리듬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1번에 오후에 카페인 음료를 준다. 자, 오후에는 되도록이면 카페인 음료 드시면 안 좋다고 했습니다. 카페인, 알코올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2번, 잠이 올 때까지 텔레비전을 보게 한다. 자, 텔레비전을 보면 안 된다고 했죠. 너무 지나치게 늦게까지 집중하는 일은 피해야 된다 했죠. 3번, 밤잠이 부족한 경우 낮잠을 자게 한다. 자, 낮잠은 제일 좋지 않은 우리 생활 패턴이죠. 그래서 낮잠은 자지 않고요. 무조건 활동하고 움직이고 또 자외선을 또 좀 쬐면서 산책도 하는 것이 좋죠. 5번에 잠자기 직전에 과격한 운동을 한다. 직전에 과격한 운동을 해서는 안 되죠. 운동은. 그래서 매일 그냥 규칙적으로 낮 동안에 규칙적인 또 적절한 운동량을 수행해야 되겠습니다. 문제 28번. 철분제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녹차에 타서 복용하게 한다. 2.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게 한다. 3. 어지러움이 있을 때마다 복용하게 한다. 4. 코팅된 약을 삼키기 힘들 때 쪼개서 복용하게 한다.
5. 복용을 잊은 경우 2회 용량을 한꺼번에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 2번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게 한다. 자, 이 문제는 약물 사용 돕기의 방법입니다. 특히나 이 문제는 철분제 복용법을 돕는 건데, 자, 철분제 같은 경우에는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비타민 C와 함께 먹는 것이 좋다고 했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오렌지 주스와 함께 먹는 것이 좋죠. 자, 1번에 녹차에 타서 복용한다. 자, 녹차는 카페인이 든 음료죠. 자, 그래서 카페인 음료와 함께 약을 먹을 경우에는 약의 흡수율을 방해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마시고 복용하는 것이 좋죠. 3번에 어지럼증이 있을 때마다 복용한다. 자, 이거 뭐 철분제 같은 경우에는 그 있을 때마다 증상이 있을 때마다 먹는 약이 아니고요. 꾸준히 빈혈의 증상이 뭐 없을 때까지 아니면 철분이나 우리 뭐 헤모글로빈 수치가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 또 그렇게 꾸준히 먹는 것이 맞습니다. 자, 드시되 철분제 같은 경우에는 위장 장애가 특히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식사 중, 식사 직후에 그래서 꾸준히 먹는 것이 맞습니다. 4번에 코팅된 약을 삼키기 힘들 때는 쪼개서, 자, 코팅된 약은 쪼개지 말라고 코팅되어 나오는 거거든요. 제제 자체가 뭐 캡슐 약들도 보통 마찬가지고,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임의로 삼키기 힘들다고 그걸 가루로 내서 드리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에서 다 파괴가 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우리 임의로 분할한다든지 분쇄하진 말아야 된다. 그냥 의료인에게 의뢰를 하면 되죠. 파우더가 가능한 약재로 바꿀 수 있도록. 5번에 복용을 잊은 경우에 2회 용량을 한꺼번에, 자, 한꺼번에 막 이렇게 복용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약물에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만약에 복용을 잊었다면 생각난 즉시 그냥 복용은 하되 2배 용량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었고, 단 이제 생각난 그 시간이 다음 시간에 가깝다. 다음 먹을 시간에 가까우면 그냥 그 다음 시간에 먹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죠. 특히 이제 항고혈압 약제들은 그렇습니다. 문제 29번. 금연 후 나타나는 변화로 옳은 것은 보기 1. 성기능이 감소한다. 2. 기대 수명이 감소한다. 3. 손상된 폐기능이 악화된다. 4. 심장병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 5. 혈중 산소량이 정상보다 감소한다. 정답은 4번 심장병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 자, 이 문제는 금연 후에 변화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주, 뭐 절주 이런 거 있었다 그죠? 자, 금연 후에 나타나는 변화로 심장병의 위험이 감소하는 게, 자, 금연한 지 한 1년 후부터는 50% 정도가 감소된다라고 하죠. 제법 많이 감소하죠. 자, 그래서 반드시 금연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의 밑에 보면 혈중의 산소량이 정상보다 감소한다. 이거는 금연 후에 좋아지는 개념이 아니고 더 나빠진다는 개념이니까 틀린 거고, 자, 혈중의 산소량이 정상 정도로 유지되는 것은, 자, 우리 금연한 지 한 8시간 정도 후부터는 일이 된답니다. 그래서 혈중 산소량과 일산화탄소량도 정상으로 회복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손상된 폐 기능이 약 악화가 아니고 폐 기능이 회복되는 것이, 자, 금연한 지 한 2주에서 3개월 사이쯤 되면 한 30%가 회복된답니다. 그 다음에 1번에 보시면 성 기능이 감소하지 않고 회복된다. 이거는 금연한 지 한 3개월 이상부터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요. 자, 이번에 기대 수명이 감소하지 않고 좀 회복되는 것이, 자, 10년 이상 됐을 때 금연한 지, 자, 10에서 한 15년 정도가 그 원래 기대 수명에서 10에서 15년이 증가한답니다. 문제 30번. 노인이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 접종은 보기 1. 혈액, 2. 홍역, 3. 폐렴구균, 4. 디프테리아, 5. 인플루엔자. 정답은 4번 디프테리아. 자, 이 문제는
자, 예방접종과 관련한 내용이죠. 아주 중요하죠. 매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표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자, 파상풍, 일단 대상 전염병 중에서 이제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요 세 가지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이 처음 맞는 1차 접종, 기본 접종일 때는 요거를 세 개를 다 세트로 한꺼번에 맞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맞을 때는 10년마다 맞는데, 이제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만 추가 접종 10년마다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답이 디프테리아가 답이었고, 자, 인플루엔자, 자, 독감, 우리 접종 아시죠? 백신은 매년 1회 복용, 백신을 맞으면 되고요. 접종하면. 그 다음에 이제 폐렴구균이라고 하죠. 폐렴구균은 폐렴을 아주 잘 일으키는 동글동글하게 생긴 균 이름이 폐렴구균이거든요. 자, 이것은 이 좀 나뉘어지는데 이제 65세,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1회 접종하면 되죠. 가장 이제 면역력이 떨어질 나이대니까. 자,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일 때 1회 무료 접종을 해드린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맞았는지 안 맞으셨는지. 그 다음에 그 이하의 그 50대부터서라도 내 기저질환이라든지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위험군일 경우에는 한 1회에서 2회 정도 접종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상포진 또한도 65세 이상에서 뭐 권장하는 거 1회 권장하는데 한 번을, 근데 그 전이라도 이렇게 위험군일 경우에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미리 50대부터서라도 맞아주면 좋죠.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십시오. 문제 31번. 폭염에 노출되었을 때 안전수칙으로 옳은 것은 보기 1. 야외 활동을 격려한다. 2. 따뜻한 물로 통목욕을 시킨다. 3.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 4. 구강으로 섭취하는 음식물의 양을 늘린다. 5. 두꺼운 담요를 덮어 체온 손실을 예방한다. 정답은 3번 시원한 물을 천천히 마시게 한다. 자, 이 문제는 폭염이 있을 때, 노출되었을 때의 안전수칙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특히 이제 여름철에 심한 햇빛에 쪼여서는 일사병, 더 나아가서 열사병이 발생할 수 있죠. 위험하죠. 그래서 시원한 물을 천천히 당연히 마시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런 일사병이 생겼을 때는 현기증, 그 다음에 메스꺼움, 두통, 근의 어떤 근육의 경련까지 올 수 있고, 또 40도 이상의 이제 체온이 올라가면 열사병이 되어서 의식이 이제 저하되기도 하고 그렇죠. 자, 어쨌든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야 되고 물을 충분히 섭취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체온을 자꾸 낮춰야 되죠. 자, 1번에 야외 활동을 격려해서는 안 되겠죠. 일폭염이 심할 때는. 자, 그래서 자제해야 되고, 자, 만약에 외출을 꼭 어쩔 수 없이 부득이 해야 될 경우에는 헐렁헐렁하게 그 바람이 잘 통할 수 있고 땀이 안 찰 수 있는 거, 또 혈액순환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헐렁한 옷을 입고 넓은 창에 있던 모자도 준비해야 되고 반드시 또 물을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자주 드셔야 되죠. 이번에 따뜻한 물로 동목욕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지금 안 되죠. 체온이 올라가서 지금 경련이 오고 하니까. 자, 그래서 선풍기라든지 커튼으로 햇빛을 가리고 체온을 낮추고 해야 되겠죠. 4번에 구강으로 섭취하는 음식의 양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메스껍고 뭐 두통도 있고 현기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혈액순환이 안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위장의 장애, 위장에도 소화 기능이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더울 때는 식사는 가볍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좀 소화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평소보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원칙이죠. 자, 5번에 두꺼운 담요 덮는다. 뭐 이건 전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문제 32번. 요양보호사가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목적은 보기 1.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2. 업무에 대한 책임 회피. 3. 대상자의 개인정보 공유. 4. 보호자와의 밀착관계 형성. 5. 기관 중심의 서비스 계획 수립. 정답은 1번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자, 이 문제부터 저는요, 이제 출제 단원이 바뀌었습니다.
자, 요양보호 강론에서 요양보호 기록 및 업무 보고 단원이죠. 자, 여기서의 평균 출제 빈도는 2개입니다. 특히나 이제 자주 나오는 것들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에 대한 부분도 간간히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자, 기록을 하는 이유가 목적이 자, 서비스에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면 그 행위에 대한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 인수인계가 돼야 되겠죠. 근데 아무런 기록이 없으면 잘 파악이 안 되겠죠. 그리고 이해가 어렵고 연속성 유지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2번에서 5번은 뭐 해당이 전혀 없는데 자, 2번 같은 경우에 자, 책임 회피를 위한 개념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록을 하는 이유는 그 행위를 잘 파악을 해서 서비스 행위에 대한 표준화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 표준화는 기준이 되는 거. 서비스의 기준을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책임성을 또 강화하기 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3번에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개념은 아니죠. 자, 이것은 이제 기록을 하는 것은 특히 이제 시설장과 전문가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 향상시키기 위한 개념이죠. 자, 4번에 보호자와의 밀착관계 형성도 전혀 뭐 해당 사항이 없고, 자, 가족과의 정보를 또 공유하기 위함이죠. 기록을 하는 것은. 그래서 의사소통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거죠. 누구를 위해? 대상자를 위한 것이죠. 5번에 기관 중심의 서비스 계획 수립은 전혀 뭐 해당 사항 없고요. 아까처럼 그 서비스의 표준화, 기준을 제시를 만들므로써 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기록의 목적입니다. 이외에 교재에 나와 있는 기록의 목적을 또 보면 자,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이제 제공할 때 이것은 행위다 보니까 기록이 없으면 증거가 없죠.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의 활동을 입증하기 위한 것도 하나의 목적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을 지도하고 또 관리해서 아까 질 높은 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목적이 있다라는 거 정리하십시오. 문제 33번.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활용할 수 있는 업무 보고 형식은 보기 1. 구두 보고 2. 서면 보고 3. 주간 보고 4. 원래 회의 보고 5. 정기 업무 보고 정답은 1번 구두 보고. 자, 이번 문제는 업무 보고의 형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도 구두 보고의 지금 설명인 거죠. 자, 상황이 급하거나 긴박하거나 아니면 사안이 좀 가벼울 때 활용할 수 있는 게 구두, 말로서 보고하는 개념이죠.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러면 업무 보고의 형식이 3가지가 나오죠. 그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요 구두 보고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상황이 급하고 사안이 그나마 가벼울 때 신속하게 보고하기 위한 것이 장점입니다. 자, 그러나 단점은 정확한 기록을 좀 남길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단점이 될 수 있겠죠. 자, 서면 보고 같은 경우에는 자, 보고 내용이 좀 복잡하고 이렇게 가볍지 않고 좀 복잡한 내용 또는 정확히 좀 보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리고 자료 보존이 반드시 필요할 때는 자, 서면으로 보고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은 서면 보호의 단점은 신속하게 좀 보고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만 서면을 또 서류를 막 만들어야 되니까 자 그런 또 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구두 보고와 서면 보고는 요 장단점이 좀 바뀌다 보면 되죠. 반대다 보면 되죠. 그 다음에 3번째가 전산망 보고. 자, 전산망 보고는 시간의 전략, 그 다음에 빨리빨리 전달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록을 좀 남긴다는, 이 증거가 또 남는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 34번.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는 보기 1. 호흡이 규칙적이다. 2. 소변량이 감소한다. 3. 사지가 따뜻해진다. 4. 근긴장도가 증가한다. 5. 잠자는 시간이 줄어든다. 정답은 2번 소변량이 감소한다. 자, 이번 문제는요. 이제 필기시험의 마지막 출제 단원인 자, 임종요양보호 파트입니다. 여기에 출제 빈도는 2개입니다.
특히 지금 이번 문제는 임종 징후이죠. 그러니까 임종 직전에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를 쭉 지금 열거를 한 것입니다. 답은 2번이죠. 소변량이 감소되죠. 당연히. 자, 심장이 제대로 이제 짜주지를 못하니까 온몸을 도는 혈액순환량이 줄어들고 또 신장으로 가는 혈액순환량 또한도 줄어들다 보니 자, 소변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극도로 이제 감소가 됩니다. 또한 이제 먹는 것이 이제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음식이라든지 물 섭취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더 소변이 나올 게 없죠. 자, 1번에 호흡이 규칙적이지 않겠죠. 불규칙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호흡과 깊고 빠른 호흡이 계속 교대로 반복되죠. 그리고 가래를 뱉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자, 가래 끓는 소리, 그릉그릉 하는 소리가 또 나죠. 3번에 사지가 따뜻해지지 않겠죠. 좀 혈액순환이 떨어지다 보니까 찹찹해지겠죠. 싸늘해지고 그다음 피부색도 변하죠. 허옇게 되다가 나중엔 시푸르죽죽하게 청색증이 더 심해지죠. 자, 4번에 근긴장도가 증가할 수가 없습니다. 무력해집니다. 자, 그래서 특히나 이제 배설 기능에서 보면 자, 그렇게 관략근, 항문 관략근이라든지 그쪽 골반의 근육들이 이제 근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금, 실변이 나타나서 기저귀를 착용해야 되는 경우죠. 자, 5번에 잠자는 시간이 줄어든다. 자, 줄어들지 않고요. 계속 자꾸 이제 의식이 다운이 되죠. 그래서 혼돈이 오고 그래서 자는 시간이 자꾸 늘어나죠. 그러면서 의사소통과 반응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의사소통도 불가할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혼돈과 불안정이 좀 반복되면서 불안정으로 인한 어떤 반복적 행동 같은 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보기 외에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자, 임종 직후에 보면 임종 전에 보면 자, 소화 기능도 떨어져서 음식물의 섭취라든지 또 물을 마시는 것도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십시오. 문제 35번. 임종을 앞둔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 임종 적응 단계는 대상자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렇지만 우리 아이가 결혼할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보기 1. 부정 2. 분노 3. 타협 4. 우울 5. 수용 정답은 3번 타협. 자, 이번 문제는 필기시험의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임종 적응 단계이죠. 아주 중요하죠. 무조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타협이죠. 제3의 길을 선택하려고 하죠. 자, 그러면 교재에 나와 있는 자, 임종 적응 단계는 꼭 알아두셔야 되니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세 번째 타협은 이렇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 적응 단계 중에서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부정부터 하죠. 처음부터 수용이 안 되니까 부정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가 분노, 세 번째가 타협, 네 번째가 우울해지고 그 다음 마지막에 사람은 수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정은 말 그대로 부정하면서 고립이 되는 단계죠. 자, 그래서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죠.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죠. 자, 그래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아직 믿음을 갖고 있는 단계죠. 두 번째 이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는 반항과 분노를 감정적으로 표출을 합니다. 그래서 왜 나야? 왜 하필 지금이야? 하면서 이제 분노를 표현하게 되죠. 자, 그래서 목소리를 높여서 불평을 하기도 하고 주위로부터 그 관심을 끌려고도 하는 그런 이제 감정의 표출을 하는 단계다 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설타협이 됩니다. 자, 피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제3의 길을 선택하려고 하죠. 조금이라도 삶을 연장하기를 바라는 정도. 그래서 우리의 시집 갈 때까지만 우리의 대학 갈 때까지만 살았으면 하는 이런 감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우울해지죠. 이제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인식하는 단계. 자, 그래서 근심과 슬픔을 말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으면서 울기도 하고 그러죠. 이제 인간은 마지막으로 수용을 하게 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나는 지쳤어. 이런 빨간 포인트 있죠. 대화하는 거. 요것도 시험이 잘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되고 자, 이제 나는 지쳤어 하면서 마지막 여생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꼭 정리하십시오. 어여님들도 열심히 따라와 주이소.
앞으로 다양한 학습 내용을 통해 어연님들과 다시 만날 그 시간까지 우리 모두 두나미스, 두나미스. 구독, 좋아요, 알림 꾹.